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다이어트와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한의사가 그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AI에도 푹 빠져 있어서 영상과 자료도 직접 AI로 만들고 있습니다. 몸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우리 몸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가 볼까요? 다이어트가 단순히 참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즐거운 여정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이어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눈에 밟히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칼로리, 기초대사량, 인슐린, 렙틴, 인슐린 저항성, GLP-1, 케톤체, 인바디, 체지방률. 이 단어들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개념들이 생겼는지를 알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먼저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W 한의원 박승현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및 대사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 실제 임상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강의 드리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부터 뭘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빠른 답을 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이어트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 몸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천천히 풀어가는 강의입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끝까지 보시면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다이어트는 왜 단순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로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칼로리에서 시작한 체중 조절 이론이 어떻게 인슐린, 렙틴, GLP-1 같은 현대대사 의학으로 이어졌는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2000 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찐다. 이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복잡한 대사 의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칼로리는 양이고 호르몬은 방향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끝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머릿속에 지도 하나가 그려지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에서 가장 익숙한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칼로리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볼 때 칼로리를 가장 먼저 봅니다. 밥 한 공기 몇 칼로리, 라면 한 봉지 몇 칼로리, 커피 한 잔 몇 칼로리. 그런데 사실 칼로리는 원래 사람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음식이 가진 에너지를 수치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미국의 화학자 윌버 애트워터라는 사람이 음식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열량,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계산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칼로리 개념의 출발점입니다.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마다 몸에 제공하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과 사람의 몸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은 실험실에서 태우면 일정한 열량을 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들어온 에너지를 무조건 똑같이 태우는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 언제 먹었는지, 인슐린이 얼마나 나오는지, 잠은 잘 잤는지, 스트레스가 심한지,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반응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중요하지만 칼로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로리는 몸에 들어온 에너지의 양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될지, 근육에서 쓰일지, 열로 소비될지, 아니면 다시 배고픔을 만들지는 몸의 조절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몸의 조절 문제입니다. 칼로리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다이어트의 표준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영어로는 eat less, move more. 너무 익숙한 말이죠.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체중이 줄려면 결국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 부족 상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몸이 이 에너지 부족 상태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 2500 칼로리를 쓰던 사람이 갑자기 1500 칼로리만 먹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살이 빠집니다.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저장된 지방과 일부 조직에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구나. 이대로 가면 위험하겠구나. 소비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몸은 기초대사량을 낮춥니다.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줄입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음식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이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생존을 위해 적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기아 실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건강한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식사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을 때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고 이후 몇 달 동안 섭취 열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체중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변화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먹을 것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피로감도 심해졌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성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적응했다는 점입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굶으면 처음에는 빠집니다. 하지만 몸은 곧 적응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풀리면 강한 식욕과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적게 먹는 방식은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적게 먹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적게 먹느냐입니다. 몸을 계속 굶주림으로 몰아붙일 것인가, 아니면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줄이고 지방을 꺼내 쓰기 쉬운 상태로 만들 것인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왜 어떤 사람은 살이 잘 찌고 어떤 사람은 덜 찔까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하루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해보겠습니다. 활동량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살이 찌고 다른 사람은 체중이 유지됩니다. 단순히 먹은 칼로리와 쓴 칼로리만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나가는 칼로리, 즉 소비 에너지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량부터 변합니다. 식욕도 변하고 소화 흡수율도 변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의 양도 달라집니다.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호르몬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근육과 간, 지방세포가 에너지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도 사람마다 또 상태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들어온 칼로리에서 나간 칼로리를 빼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 영어로는 CIECO,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이라고 부르는 이 공식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균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모델은 사람의 몸을 너무 정적인 기계처럼 봅니다. 사람의 몸은 계산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생명 시스템입니다. 집에 있는 자동 온도 조절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이 추워지면 보일러를 돌리고 방이 더워지면 멈춥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조절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려고 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면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올립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을 올립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잘 태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지방을 꺼내 쓰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절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호르몬이라는 말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호르몬은 몸 안에서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내는 화학 신호입니다. 누군가 지금 저장해라, 지금 꺼내 써라, 배고프다, 그만 먹어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의 중요한 역할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게 떠다니지 않도록 정리해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인슐린은 동시에 몸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다. 지금 영양분이 들어왔다. 저장해라.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 필요 없다. 지방을 꺼내 쓰는 것은 잠시 줄여라. 근육에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게 합니다. 간에도 포도당을 저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방을 꺼내 쓰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몸은 사용 모드보다는 저장 모드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조절자입니다. 여기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한 줄이 다시 등장합니다. 칼로리는 양이고 호르몬은 방향이다. 칼로리가 몸에 들어온 에너지의 양이라면 인슐린은 그 에너지를 저장 쪽으로 보낼지 사용 쪽으로 보낼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신호입니다.
인슐린이 체중 조절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보신 분들 또는 그런 분을 옆에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천식,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관절염 같은 이유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체중 증가, 특히 복부 지방의 증가입니다. 얼굴이 붓고 배가 나오고 식욕이 늘어납니다. 본인은 똑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살이 자꾸 찝니다. 흔히 스테로이드 맞고 살쪘다고 표현하시는 그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테로이드는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야 합니다. 결국 인슐린이 자주 그리고 높게 유지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은 저장 신호입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몸은 저장 모드로 기울어집니다. 들어오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기 쉬워지고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먹었느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 안의 호르몬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 같은 음식도 완전히 다르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맞고 살이 찐 분들에게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 왜 식욕을 못 참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호르몬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그 사람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반적인 비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의지력 문제로 돌립니다. 스테로이드처럼 강력한 외부 자극이 아니더라도 매일 먹는 음식,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누적되면서 몸 안의 호르몬 환경이 비슷한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자주 높게 유지되는 상태로 말이죠. 그러니까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은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몸이 저장 모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의학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식단과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호르몬 환경의 영향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인슐린 하나가 체중을 전부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중은 훨씬 복잡합니다. 총 섭취량, 활동량, 근육량, 렙틴, 갑상선 호르몬, 스트레스, 수면, 장내 미생물, 약물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인슐린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조절자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비만과 대사 질환에서는 인슐린이 자주 높아지는 생활 패턴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인슐린은 언제 많이 나올까요? 여기서 음식의 종류가 중요해집니다. 음식은 크게 세 가지 영양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는 모두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인슐린을 자극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먼저 탄수화물, 인슐린을 가장 강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설탕, 밀가루, 흰쌀밥, 빵, 과자, 음료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다음은 단백질. 단백질도 인슐린을 어느 정도 자극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포만감을 강하게 주고 인슐린과 동시에 글루카곤이라는 반대 방향 호르몬도 함께 자극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같은 방식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인슐린 자극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지방은 칼로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같은 500칼로리라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흰빵과 달달한 음료로 먹는 500칼로리, 그리고 고기와 채소와 지방으로 먹는 500칼로리. 이 둘은 혈당 반응도 다르고 인슐린 반응도 다르고 포만감도 다르고 이후 식욕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서는 얼마나 먹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복부 비만이 있거나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단 음식이 자꾸 당기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 식단으로 와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가공식품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쌀, 채소, 고기, 생선, 콩, 김치, 국, 나물 같은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음식을 먹었죠.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식품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 빵, 과자, 시리얼, 음료, 달콤한 커피,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방을 줄이는 것이 건강한 식단의 핵심처럼 여겨졌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부터 식품회사의 마케팅까지 저지방이 곧 건강의 상징이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지방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을 빼면 음식이 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식감도 줄고 포만감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식품 회사들은 맛을 살리기 위해 다른 것을 넣기 시작합니다. 설탕, 액상과당, 전분, 정제 탄수화물, 향료, 감미료. 결국 사람들은 지방을 줄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혈당과 인슐린을 자극하는 음식을 더 자주 먹게 된 겁니다. 저지방 요거트에 설탕이 들어갑니다. 시리얼에 설탕이 들어갑니다. 소스에 설탕이 들어갑니다. 커피에도 시럽이 들어갑니다. 이런 음식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빨리 흡수됩니다. 둘째, 혈당과 인슐린을 빠르게 올립니다. 셋째,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만족스럽지만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다시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식품 환경이 바뀌면서 비만과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같은 대사 문제가 늘어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비만의 원인을 하나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외식 증가, 사회적 환경, 약물, 나이, 호르몬 변화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이 인슐린을 자주 자극하는 식습관을 만들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인슐린이 가끔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인슐린은 절대로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문제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관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한번 누르면 우리는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번, 20번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나가보지만 나중에는 무뎌집니다. 또 울리네? 하고 반응이 줄어들죠. 세포도 똑같습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고 인슐린이 자주 나오면 세포는 점점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같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더 강한 신호가 필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인슐린이 자주 나옵니다. 세포가 둔감해집니다.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냅니다. 혈중 인슐린이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됩니다. 지방을 꺼내 쓰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혈당은 출렁이고 배고픔은 더 심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저장된 지방을 충분히 꺼내 쓰지 못하는데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게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증상들이냐 하면 밥을 먹고 나면 졸립니다. 조금 지나면 금방 배가 고픕니다. 달달한 음식이 자꾸 당깁니다. 밤에 입이 심심해집니다.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걸 단순히 의지력 문제로 보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나는 참을성이 없을까?가 아니라 왜 내 몸은 계속 저장 모드에 머물러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대사적으로 몸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다이어트의 목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의 다이어트는 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로리를 줄여라, 더 많이 운동해라, 참아라, 버텨라. 하지만 몸을 대사 시스템으로 보면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식욕 호르몬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식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사용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의 질을 회복하고 스트레스성 혈당 상승을 줄이고 결국 몸이 저장 모드에서 사용 모드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새로운 다이어트의 진짜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몸의 대사 리듬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다이어트는 배고픔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다이어트는
몸이 지방을 꺼내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탄수화물의 질과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고 필요한 지방은 적절히 사용합니다. 식사 시간을 정리하고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몸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오래 갑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칼로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로리만으로는 사람의 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칼로리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호르몬과 신경계가 결정합니다. 둘째, 단순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몸은 에너지 부족에 적응합니다. 기초 대사량을 낮추고 식욕을 올리고 움직임을 줄입니다. 셋째, 인슐린은 체중 조절에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면서 동시에 몸을 저장 모드로 기울게 하는 신호입니다. 넷째, 음식의 종류에 따라 인슐린 반응은 달라집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 식품은 혈당과 인슐린을 빠르게 올리고 식욕을 다시 자극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은 지방을 꺼내 쓰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참는 다이어트보다는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시키는 대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칼로리는 양이고 호르몬은 방향입니다. 칼로리는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말해줍니다. 호르몬은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조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명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몸이 저장 모드에서 사용 모드로 바뀔까? 인슐린만 낮추면 되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식욕이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참을 수 있을까? 다음 강의에서는 이 질문들을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인슐린뿐만 아니라 렙틴, 그렐린, 코르티솔, 그리고 요즘 가장 화제인 GLP-1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왜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강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강의가 올라오면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또는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